추경 우리가 이거 많이 다뤘었는데 박근혜 때 추경할 때는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 항상 이제 추경이 작은데 국회에서 뭐 발목을 잡는다. 아, 추경은 추경은 좀 더 하라고 해요. 최소한의 불세시계다. 예. 이게 패턴이잖아요. 경기부양 추경. 예, 너무 작다. 저게 이제 박근혜 때. 요건 박근혜 때. 문재인 때는 야 빚내서 3년 연속 추경 되면 경제 살아난다는 거는 또 뭐야? 무슨 논리냐? 뭐야? 아, 같은 언론사인데. 이거 재밌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때 되잖아요. 윤석열 때 됐잖아. 윤석열 때 되면 지원 규모 59조로 역대 최다. 소상공인 숨 넘어가는데 안타깝다 윤 대통령. 아, 추경 민- 합의가 이제 불발돼가지고. 민생 위에 재정 적극적 역할 단독 윤 정부 내년 초 추경. 와.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추경하면 불쏘시개고 윤석열 때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눈물 되는 닦기 위해서는 해야 추경해야 된다. 되고. 예. 최대로 해야 되고. 예. 야, 이거 재밌다. 예, 한 59조 정도.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예. 이 같은 패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문재인 노무현 때랑 똑같은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달라. 야, 이거 너무 너무 신기한 거야. 다른 게 일단 이 대통령 말을 거의 그대로 써줬어요. 이 대통령 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 지방 우대 원칙 준수. 저 청와대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대통령 돈 잘 쓰는 게 유능한 정부, 안 쓰는 건 무능, 무책임.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았어. 있는 그대로. 내가 이 기사는 끝까지 읽어봤는데 네. 비판이 하나도 없어. 오, 그래요? 그거 신기하네. 비판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지? 위에 경제 일반 정도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들 급할수록 핀셋 추경해야. 이거 약간의 이제 딴지 정도 건 건데 네네. 보통 때 문재인 때의 조선일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진짜 신기하죠.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세에 좀 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세. 기세. 이거는 제가 이제 제 TV에서도 가끔 보여드리고 한두 번 보여드리고 지금 일단 다시 요거부터 좀 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올 때는 추경을 하라고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불쏘시개니까. 불쏘시 응원을 하는데 마중물이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는 추경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게 예. 질문입니다. 이건 저는 몰라요. 그게 진보 정부가 잘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믿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까지 전통적으로는 추경이나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대 재정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팡팡 쓰는 거는 보수적인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원하지를 않았고 보수적인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원하지 않았고 반려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런 기조 연상으로 볼 수 있는데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박근혜 정권이 바뀌면서 매일 이렇게 얼굴을 표변하니까 네. 그게 보수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의 어떤 정파적인 어떤 이익 아니면은 발목 잡기 아니면은 어떤 정권을 우쭈쭈 해주기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차원이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의심을 하게 됐죠. 예, 미디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예. 자, 다시 이제 예. 이재명 정부로 와서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로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조선일보가 쓰지? 물론 이제 비판적인 기사도 있어요. 네. 비판적인 기사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저의 그냥 추정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갤럽을 주로 보고 있는데 예. 한국갤럽은 전통적으로 그냥 수십 년 동안 지금 해왔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번 정부만 이번 정부에서 희한하게 일반 지지율이 뭐 63%다. 그러면 중도층 지지율 있잖아요. 네. 중도층 지지율이 67% 이 정도 돼요. 늘, 저 보세요. 파란색이 갤럽에서 조사한 중도층의 지지율,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지지한다. 파란색이 늘 전체 지지율보다 앞서죠. 네네네.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 진보 이러면 진보가 압도적으로 보통 민주당 정부는 진보가 압도적으로 높고 네네. 그게 전체 지지율을 견인해 왔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제가 저 그래프를 이제 계속 저 혼자 그려보는 거예요. 네. 예, 이제까지 이제 시계열로 쭉 해서 그려보는데
왜 저렇게 중도 지지율이 높지? 저게 아마도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 때문에 너무 극으로 네. 치우치니까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중도 보수에서 중도 진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쪽이 대통령 쪽으로 기울었다. 네. 그게 이제 민주당 쪽이 아니고 대통령 쪽으로 기울은 게 어떤 정당의 지지율로 봐도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좀 다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주의 노선에 네. 기울어진 중도 보수가 꽤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하면서 어떤 이념적인 좌표를 지금 못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도 방향타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러면서 중도 보수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중도 보수가 상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지하는 쪽으로 저렇게 나가버리니까 예. 전체 지지율도 높을 만큼 저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걸 막 옛날처럼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막 어떤 이론도 없이 그냥 대놓고 할 수가 없지 정파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덜 보이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공시가격 나왔고 곧 있으면 이제 재산세 나오고 12월에 종부세 나올 텐데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 잠깐 할 건데 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른바 흔히 뭐 조중동이라고 하거나 경제신문에서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이렇게 뭐 8.3일 대책 같이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오면 또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오면 정말 그 이들 신문에서 화력이 대단했거든요. 대단하죠. 이들 신문들도 다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계시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뭐 고지서 보고 기절할 뻔 또는 노후 파산 이어지나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헤드라인 나왔었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린 2019년 그게 제일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2019년 11월에 모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은 김 과장도 나왔대요. 카드 자르고 반찬수 줄이고 종부세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네. 그렇게 노모 항상 나옵니다. 노모. 강남에 사는 노모 나옵니다. 네. 70대 노모. 그게 예. 이제 마포의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마포의 고가주택인데 그때 종부세 한 20에서 한 40만 원. 처음 종부세가 진입하면 우리나라 종부세가 지난해 기준 이게 지금 벌써 6, 7년 전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도 평균 세액이 145만 원이에요. 그리고 열의 8은 종부세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내는데 그중에서도 열의 8은 100만 원 이하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카드 자르고 반찬수 줄이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 과거에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라는 맞습니다.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네. 최근에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예. 저도 지금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워낙 그립을 세게 잡고 있고 과거 진보 정부와는 다르게 뭔가 느낌이 하면 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종편에 하나 정도 잡아서 그냥 허가를 취소해 버린다든지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경제신문 같은 경우도 한경 같으면 아시다시피 대주주가 그냥 현대 네. 정확하게 현대, 삼성, SK, LG 이렇게 대주주예요. 네. 그렇게 해서 90 몇 % 갖고 있어요. 한국경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신문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와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시가격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세게 비판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구도가 약간 청와대가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거기에 이제 민심도 그러니까요. 네. 60% 넘는 지지율도 있어서 있잖아. 네. 민심. 그런 부분 때문에 뭐랄까 과거만큼 이렇게 흔들질 못해. 네, 보유세 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얘네가 왜 이럴까?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효능감은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지지율로 더 붙고 그래서 지지율이 우상향되고 그렇게 지금 선순환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정부가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이 나와서 하도 종부세에 대해서 어디는 3천만 원, 어디는 5천만 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7개 사례를 딱 드러났어요. 그 사례 있는 게 15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그냥 두 번째 거 그 유명한 압구정 현대 111제곱미터면 36평인데 저게 그냥 1,800만 원 내다 1,900만 원 내니까 2,900만 원 내니까 자, 저게 지금 시세가 한 6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압구정 현대 36평은
1,800만 원 내다가 2,9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예. 네. 높아졌다. 용암 100만 다뤘어요 저희. 네, 아 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60억 아파트인데 저게 이제 한 5년 전에는 30억 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댓글이 과거와 또 달라요. 아까 제가 이제 신문의 헤드라인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댓글이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런 댓글도 많지만 아니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당연하죠. 보수 신문에도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론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팩트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 중에 가짜 그래픽이 너무 많이 돌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14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 아마 여러분 친구가 뭐 동창회 카톡에 넣거나 정말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픽도 깨끗하고. 근데 주택 지금 가격별 시세가 보유세. 40억 주택이라면 8천만 원 정도 낸다. 40억 주택 1가구 2주택이라면 지금 한 1,000만 원도 내지 않을 경우가 지금 종부세 30억 원이어도 부부 5대5로 하면 종부세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보유세를 8천만 원 낸다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셔도 여러분이 40억 주택이면 8천만 원 내면 2%잖아요. 실효세율이. 우리가 지금 0.15인데 그러면 정부가 2%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올린다는 소리예요. 2배, 20배를 올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900%를 올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픽이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기 가짜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짜죠. 아. 지금 40억 주택 같은 경우에 한 예. 1,0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 안 나왔는데 1가구 1주택이라면 올해 한 1,000만 많이 올라서 한 7, 800 내다 올해 1,00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억 주택은 총 보유세가 이게 진짜 뉴스로 한다면 여기 1,000만 원 정도 1,000만 된다는 원 거죠? 많이 내면 1,100만 원. 그럼 이거 정도. 완전 가짜네? 아니 이런 거 정말 많아요. 무슨 오, 이거 그래서 가짜야. 그러면 또 이걸 믿고 싶은 분들은 줄줄이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시고 이거 어떻게 사느냐 이거 너무 징벌적이지 않느냐 이 이러는데 가짜네. 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정부가 내놓은 앞서 보여드린 그런 표가 있는데 이걸로 항변하지 않고 가짜 그래픽을 만들어야 할까? 진짜로는 항변이 안 돼. 설득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진짜 진짜로는 되니까. 흔들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꿀을 빨아왔었는지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예. 그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꿀을 빨아왔는지를 제가 이제 재미나이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가하고 공시가하고 과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사람들이 뭐 헷갈려해요. 근데 재산세를 어디에다 매기냐고 하면 결국은 과표에다 매기거든요. 제가 세 번째 말한 것 과세 표준에다 매기는데 자료 한 11번 보여주십시오. 가령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과거 윤석열 정부 때 50억이었는데 70억이 됐다고 쳐요. 예. 그래서 한 20억이 올랐다고 칩시다. 20억 올랐어. 1년이건 뭐 2년이건 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공시가격은 보통 이제 시세의 69%니까 저는 뭐 70%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너무 낮아. 2023년이면 시가가 50억짜리가 공시가는 35억 원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과표라는 걸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표는 여기 곱하기 또 45%를 또 해줍니다. 거기 뭐 공정가율인지 뭐 이상한 걸 또 곱해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렇죠. 뭐 0.뭐 이걸 또 곱해줘서 그렇죠. 깎아줘. 네. 이걸 난 또 도대체 깎아주네.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놈아. 네. 그래서 또 깎아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0억이 올랐는데 예. 제가 이제 대략 재미나이 그 똑똑한 놈이랑 한번 계산을 잘 해봤어요. 최종 재산세만 봤을 때 종부세를 빼고 재산세만 봤을 때는 재산세 납부액이 저건 각종 공제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공제를 하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액이 1,110만 원이었던 게 50억이 70억짜리는 1,165만 원으로 55만 원 오릅니다. 뭐 장난치냐. 시가는 20억 올라요. 시가는 20억 올라. 시가는 20억 오르는데 그런데 재산세 납부액은 55만 원 올라요. 이거는 무슨 장난치냐. 근데 저걸 저렇게 꼼꼼하게 해놓은 게 아이고. 윤석열 정부 때 저 재산세 과세 표준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60%에서
45%로 낮춰놨어. 또 낮췄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시가가 아무리 올라도 와. 공시가를 또 공시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나왔잖아요. 최근에 나왔으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시가가 뭐 25 올랐어. 근데 이제 공시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시가 나오면 열람을 해요. 주민들이 열람을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뭐 공시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민원을 냅니다. 민원을 내요. 구청에다 민원을 내. 그러면 구청에서는 공시가 심의위가 있어요. 공시가 심의에서 이제 간평사분들도 있고 뭐 세무사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가지고 대충 한 또 5% 정도 조정을 해줍니다. 또 해줘.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조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딱 보고 얼마가 나온다. 지금 김원장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공제도 빼고 뭣도 빼고 이 정부에서 또 마사지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사지 해준 것들 이런 것들 다 빼고 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시세가 오른 것만큼은 거의 내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싸우지 마시고. 이 강남 지역에서 꿀 빨았다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 최 기자가 근데 저희 생각보다 친해요.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했고 그걸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하지만 정부도 약간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한강벨트의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오는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하게 시장에 참여하신 거예요. 합리적 맞아요. 기대효과를 가지고. 그들을 그래서 비난하는 지금 사람은 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이 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낮춰주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남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아니 그 강남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강남 사람들을 없어. 비난하려고 이분들이 비난하려고 꿀을 하는 그러니까 건 아니고요. 최 그건 기자가 아니야. 말한 것은 네. 강남 그 사람들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시가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이 그 세금은 별로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 많이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현상은 꿀을 빤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금 뭐 어떻게 하려고 탈세하려고 한 건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그다음에 아니고 이제 맞지. 실효세율이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집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중과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면 세금을 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비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효세율이 우리가 0.15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 1%, 2%니까 미국에 한 6분의 1, 7분의 1도 안 되고 일본에 한 3분의 1, 2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50억, 100억 집을 갖고 계신 분 정말 우리 사회의 0.1%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실효세율이 0.7, 0.8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구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소득세도 사실은 선진국에 비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버시는 분들이 소득세를 너무 안 내게 돼 있었는데 이건 뭐 여러 번 정부마다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자분들의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구조로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50억 한 100억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어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언론이 너무 과장을 해서 그렇지 많이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세금을 그만 올려야 하느냐. 문제는 이 0.1%, 1% 이 부분이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네. 벌써 1년에 10% 원베일리 이런 건 10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수익성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을 높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시간- 여기서 약간 한 가지만 시간 내가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큰일 났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시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과표를 이렇게 조정해주고 공시가를 이렇게 조정해주면 예. 시가가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특혜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시가가 덜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서울의 네. 강북 지역이랄지 네.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 네. 또는 지방에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 실효세 중과야. 상대적 중과.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제가 되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가 공정하게 돌아가려면 그렇지. 불공정해. 이게 문제야. 시가가 오른 것만큼 그러면 실효세율도 같이 따라서 올라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강남이라고 할지라도 네. 지금 뭐 약간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늘 이쪽은 야 맥스 그러면 너희는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희는 과표를 윤석열 때는 야 과표를
최대 니들을 5%밖에 한 해는 못 올려. 날지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 최대 150%밖에 전년도에 비해서 못 올려. 캡을 씌웠어. 이렇게 캡을 씌워버린 그러면 거야. 안 돼. 이거는 그러면 불공정이잖아. 시세가 계속 높아지는 지역만 혜택을 혜택을 보는 보고 거야.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불공정한 맞습니다.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그런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알겠습니다. 된다. 시간 관리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 선진국의 보유세가 궁금하다. 요런 저 SNS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SNS 소개를 한번 잠깐 자, 해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뉴욕이 1.0%, 도쿄가 아니, 뭐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OECD 주요국 보유세 실효세율 요거를 좀 설명 좀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띄워가지고. 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이 방금도 제일 높아요. 그래 저도 이 표 보고 알았어요. 응? 네. 지금 미국은 사실은 2% 뉴욕이나 이제 뉴저지 이런 데 2% 넘어가지. 정말 비싸요. 그쵸. 정말 비싸. 한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2천만 원 내요. 근데 우리나라 200만 원 안 나올걸요. 10억짜리.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선진국보다 한 3분의 1 많게는 한 4분의 1, 5분의 1까지 적게 내고 있다. 네. 네. 이건 뭐 분명한 팩트예요. 분명히 그래서 사실이니까. 예,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꼭 댓글에서 아니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도 같이 비교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양도세 선진국보다 우리가 좀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마다 워낙 다양한 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정해 나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집에 대한 수익률이 너무 높고 온 국민이 지금 전부 그 강남의 집만 보고 달리기를 하는 건 아파트 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잡자는 거를 그거는-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상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예를 들어 짧게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인천에 종부세를 예를 들어 30억 공시가격 30억 넘는 주택이 몇 채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인천에 이번에 정부 보도 자료를 보면 정부의 국토부에서 나온 이 공시가격 보면 저도 급여 보고 알았는데 30억 넘는 아파트 몇 채? 그냥 인천에요? 인천에 그냥 너 느낌을 그냥 보려고 느낌. 하는 거야. 느낌을. 느낌 영채. 한 채예요. 한 채 맞아요. 오, 한 맞췄네. 채. 광주하고 대전은 하나도 없어요. 울산은 심지어 공시가격 15억 넘는 주택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 가려면 예. 한국 부동산 통계로 30억 주택 갖고 있으면 상위 1%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50억, 70억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너무 지나쳐요. 그럼 심각한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면 그냥 그런 것 같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심이 온 국민을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열기가 외곽에서부터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불쏘시개처럼 그걸 자꾸 살리려고 해. 풀무질하는 거예요. 풀무질, 그래서 살리려고. 서울에서 10억, 20억 갖고 있는 분도 자꾸 아침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10억 올랐네, 5억 올랐네, 이분들 종부세를 뭐 얼마를 더 내야 하냐 하니까 10억, 20억 갖고 계신 분들도 자꾸 그걸 쳐다보게 만드는 예. 그 부동산 공학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예. 끊어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시간이 많이 많이 흘렀습니다. 없죠. 생각보다 KBS 출신들이 말이 많네요. 제가 두 분 다 친해가지고 말이 많으시네. 아시는 형님들이라 안 껴들었습니다. 예, 껴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형님들도 혼날까봐 내가. 새 주제를 들어갈 시간이 될까요? 어떤 거요? 새 주제 들어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세 주제가 뭐 중요하다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요? 아니 그냥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그냥 저도 한 말씀만 얹고 판단해 보시겠어요? 시간을? 그러면은 한번 해봐요. 아니 별건 아닌데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국정과제로 삼고 이틀이 멀다고 지금 계속 무언가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촉발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폐지한다. 중과유예.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 그러면 중과세가 무서우면 나는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라는 선택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야. 어차피 양도세는 팔아야 나오는 거지 뭐. 뭐 언제든 정부가 시장 이겼어? 버티는 자가 이겼지. 그렇죠. 라고 해서 난 안 팔아. 안 팔면 새가 맞나. 라고 해서 버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이 두 현상 또는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파는 분은 그나마 정책 순응적인데 예를 들어서 버티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봐 내가 이겼지? 라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가 양도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보유의 이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비교 형량해보면 그게 더 무거울 거야.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미. 네. 나왔잖아요, 시장에. 맞아요.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가 2주택이든 뭐 고가주택이든 비거주 1주택이든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보유세가 커질 거야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상이 퍼져야 5월 9일 양도세 유예 폐지 이후에 잠김 현상 없이 정책이 계속 이어간단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5월 9일 이후에 우리가 방금 얘기하고 있는 보유세 단계로 정부가 카드를 1, 2, 3, 4, 5, 6, 7, 8로 낼 거냐 안 낼 그렇지. 거냐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 카드를 접는다 또는 유예한다 상황을 좀 지켜본다라는 느낌이 나오면 거봐 꼬리 내리지. 그렇지. 선거 때문에 또 눈치 보는 거 봤지. 그렇지. 거봐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했잖아. 세다고 한 건 늘 언제나 허풍이었어라고 하면 오히려 5월 9일 이 D-Day를 믿고 판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4년간 부동산 정책의 최대의 바로미터가 저는 있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여기가 분수령이에요. 분수령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보유세 논란은 뭐냐면 5월 9일 이후에 그 다음 카드로 가기 위한 이제 진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많네 적네라고 해서 지금 지난주 청와대 일각에서 사실은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보유세 건드릴 생각 없어. 지방선거 후에나 할 거야. 천천히 상황 봐도 돼라고 하는 나름 유화적인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 보유세를 안 건드릴 수도 있겠네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 정책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된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설계가 여기서 끝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보유세 건드려야 된다. 또 세금이라고 말하기 싫어? 오케이. 그러면 보유 부담이라고 해도 좋아. 이거 건드려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 특정 지역에 특혜성으로 몰려있어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근데 마침 예. 청와대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죠. 그 영상 잠깐 보고 영상. 오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 측면의 보유세도 있는 겁니까? 보유세 부분은 지금 현재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닙니다. 대신에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네. 쓸 수 있는 시등카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쓸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줬습니다. 전 저거보다 더 센 멘트가 나와야 된다. 더 세게 나올까요? 여지가 아니라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 카드 1, 2, 3, 4, 5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